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70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소풍이고요. 당기 회계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랍니다. 자, 문제 시작합시다. 문제 1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9월 5일 8월분 전자제품 소매 판매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래요. 요거 100만원 중에서 심한카드사 수수료 5만원을 제외한 잔액 95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거래는 많이 연습했었다. 그죠? 계정 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주된 영업 활동이라면 외상 매입금, 주된 영업활동 아니라면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 거래처만 주의하자고 했죠. 물건 산 가게가 아니고 신용카드사를 거래처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왜? 돈을 신용카드사로 줄 거니까.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물건을 파는 거래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로직입니다. 계정 과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된 영업 활동으로 물건 팔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쓰면 됩니다.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물건 팔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고? 그러면 미수금 계정 과목 쓰면 됩니다. 계정 과목은 특이한 게 없고 거래처만 주의하자 이겁니다. 거래처를 누구로? 물건 판 그 사람 말고 누구로? 신용카드사로 거래처를 기입하자 이겁니다. 왜? 돈을 누구로부터 받으니까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거니까. 자, 전자제품 소매 판매, 전자제품 팔았다 이겁니다. 제품을 판 겁니다. 주된 영업활동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기입하고요. 거래처를 물건 판 그 사람 말고 누구로? 심한카드라는 카드사를 거래처로 기입을 했었다 이겁니다. 차변 쪽에 그렇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외상 매출금 돈으로 받는 거니까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대변으로 보내면 된다 이거죠. 자산의 감소. 그리고 대변에 적는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어디? 당연히 심한카드사로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요거까지 생각 안 하신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는 내용이지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됐죠? 이제 요 분께 입력합시다. 9월 5일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9월 5일 이렇게 입력하고 날짜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입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카드사를 거래처로 기입한다. 누구? 심한카드. 금액 얼마요? 금액은 100만 원. 1000000. 그리고 돈 들어오는 과정에서 카드사 수수료가 생겼답니다. 5만 원. 이런 거 뭘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산을 지금 사고 파는 직접적인 시점이 아니죠. 따라서 수수료 비용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지요. 카드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처리하는 거래입니다. 자,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것이고요. 차변에 비용. 자, 코드 번호 올라오면 됩니까? 뭐 생산과 관련된 언급 전혀 없으니까 800번대 코드로 쓰면 될 것입니다. 금액은 5만원 5000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9월 12일 당사의 대주주 2부자에게 차입하였던 단기 차입금 5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답니다. 자, 9월 12일 자, 일단 부채가 없어진다 그죠? 차변에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계정 과목은 뭘로요?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한다. 거래처는 이 부자랍니다. 이 부자. 금액은 500만 원. 5000000 회사 뭡니까? 부채가 돈 안 줬는데 갚을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기분 좋은 거지 뭐. 그죠? 그 수익 계정 과목 이름 뭐라고요? 채무 면제이익. 대변에 수익을 인식하면 되고 계정 과목 이름은 채무 면제이익. 입력 완료. 3번 문항입니다.
회사는 공장 직원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즉 DC형에 가입하고 있고요. 당월 불이백인 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답니다. DC형 회계 처리는 굉장히 쉽다 그죠? DC형은 불입하면 그걸로 회사 의무 끝입니다. 그래서 불입 금액에 대해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식하면 그걸로 더 이상 회계 처리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만 요 부분 공장 직원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퇴직급여 계정 과목의 코드는 500번대 코드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9월 21일 자 차변의 퇴직급여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로 입력하고요.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돈 뭘로 줬다고요? 보통예금으로 주었다.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입니다. 대박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두었던 받으러온 110만 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단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80만 원이 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손 확정 분계죠. 자, 10월 5일. 자,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이제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대변에 받으러옴 이렇게 기록하고요. 거래처는 어디요? 대박 상사. 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1100000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은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건 먼저 적어주고요. 대손 충당금 코드 번호 여러 개 검색되는데 받으러옴 없어지는 거니까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입력을 해야 될 것이다. 금액은요 8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할 수 없죠. 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다만 모범 정답 보면요. 문제에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마십시오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고려해가지고 분개한 사람도 정답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됐죠? 자,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고려 안 하니까 문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단수 쪽에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어주는 것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부가가치세 고려한다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 공제라는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차변 쪽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수를 적어줍니다. 얼마만큼? 10만 원만큼을. 그리고 그러면 차변 대변 합계를 일치시키려면 할 수 없이 대손 상각비라는 게 3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으로 적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됐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번 생각만 해보았습니다. 5번 문항 봅시다. 10월 10일 전자제품 제조 공장 관련 토지를 유시진으로부터 구입하고 9월 29일에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인 9천만 원과 토지 취득 관련 취득세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단 당일 토지의 소유권 등기는 완료하였으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게 적었지만 별거 없고 토지 취득하는 거래다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선급금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고려하고 취득 부대 비용 300만 원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 달라 이거지요. 10월 10일 자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준 거 차변에 선급금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그 선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감수시킵니다. 선급금 기본적으로 거래처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자산 없앨 때도 당연히 거래처 입력해야 되고 조금 더 정확하려면 9월 29일자 전표를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거래처 입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 없다 뭐라고요? 무조건 선급금에 대해서 대변 없앨 때도 거래처를 입력을 하자. 그러면 감점될 일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됐죠? 자, 우리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참고로 9월 29일자 전표 확인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9월 29일 전표 보니까 차변에 선급금 인식하는 분기 있다 그죠? 요때 거래처 입력을 했었네. 그러면 없앨 때도 절대 거래처를 빼먹으면 안 돼.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을 해서 선급금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됐죠? 10월 10일 대변의 선급금 없애고
유시진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입력을 하자. 얼마요? 1,000만 원. 1000000 그리고 대변에 자 나머지 9천만 원은 뭘로 줬다고요? 보통 예금으로 줬고 9천만 원만 준 게 아니고 취득세 때문에 300만 원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9,300만 원이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적힐 것입니다. 9,300만 원. 자, 따라서 토지 취득원가는 1억 원이 아니고 1억 플러스 300만 원, 1억 300만 원이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문제 1번 일반점표 입력 문제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2번 문제 2번 메인 매출점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항 8월 2일 주식회사 노원에 제품을 51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요거에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240만 원은 주식회사 노원의 당자 수표로 수령하고요. 나머지는 주식회사 노원이 주식회사 강북으로부터 받은 받으럼으로 수치를 했다 이겁니다. 자, 입력할게요. 메인 매출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 8월 2일 날짜 입력합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니까 11번 과세가 부가세 유형일 것입니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라고요? 510만 원. 공급처는 어디요? 노원이 거래처래요. 노원. 전자 여부여고요. 분계. 자,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습니다. 자, 차변 쪽에 돈 받은 거 이제 따져보자 이겁니다. 주식회사 노원이라는 거래처가 당자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우리한테 줬다.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타임 발행 당자 수표죠. 통화대용 증권이니까 이 부분은요. 차변의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현금. 얼마요? 240만 원. 240000. 자, 나머지 돈은요. 주식회사 노원이 우리한테 뭘 줬다고요? 받으럼을 준 거랍니다. 그런데 받으럼을 주식회사 노원이 어음 발행해가지고 우리한테 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식회사 노원은 주식회사 강북이라는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았었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받으럼을 우리한테 배서 양도해서 우리한테 준 거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어음 받은 거니까 받으럼 계정과목 기입하면 되는데 거래처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주식회사 노원 얘들이 발행한 게 아니고 뭐라고? 주식회사 강북이라는 애들이 발급한 거거든요. 따라서 거래처를 받으럼의 거래처를 뭘로? 주식회사 강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지. 됐죠? 그게 하단에 입력할 때 핵심 포인트네. 자, 차변에 받을 어음 기록하되 거래처를 주식회사 노원 상단에 있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끌려오지만 요거 아니거든. 요거를 좀 고쳐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강북으로.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완벽하게 입력한 것이다. 2번 문항 볼게요. 8월 10일 제품 제조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알파 상사에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관련 매각 대금은 전액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거래네. 매우 자주 나오는 형태다. 그죠? 자, 입력 빨리 해봅시다. 8월 10일 부가세 유형 뭡니까? 10일 과세지 뭐. 유형자산 매각한 것도 과세 대상 지화를 공급한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공급가액 얼마요? 자, 공급가액은 800만 원 적혀있잖아. 그죠? 부가세 별도래요. 800만 원. 거래처는 어디요? 거래처가 알파상사. 전자여부 여구요 분계. 자, 유형자산 분계 우리가 딱 순서를 정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했다 그죠? 자, 기계적으로 입력하기 전에 일단 유형자산 처분 손익 먼저 분석해 봅시다. 그리고 점표 결과가 내가 분석한 값과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얼마일까요? 자, 돈 얼마 받았습니까? 물론 부가세까지 포함한다면 880만 원 받겠지만
80만 원 부가가치세 부분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죠. 따라서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부가가치세 고려 빼고 순수한 공급가액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800만 원에 유형자산 팔았다 이겁니다. 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짜리였습니까? 취득가액 5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 150만 원이니까 350만 원짜리 유형자산이었다 이겁니다. 자, 35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8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받겠다. 그죠? 얼마요? 자, 800만 원 빼기 350만 원 하면 450만 원만큼 이익 본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450만 원이 나오면 내가 맞게 전표 입력한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분석해봤고 빨리 입력해 봅시다. 자, 1단계 대변의 취득원가를 기록한다. 그죠? 유형자산은 계정과목 이름이 기계장치였습니다. 기계장치 이렇게 대변에 적어주고 취득원가 얼마요? 500만 원. 5000 이렇게 적어주고 2단계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준답니다. 뭐에 대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요? 150만 원.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준답니다. 자,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계정과목 적으면 되겠죠. 미수금 이렇게 입력을 제대로 딱 검색해서 하고 금액은 880000으로 이제 제대로 딱 입력을 하자. 맞죠? 분개할 때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해가지고 분개를 하자. 자, 마지막 단계 뭡니까? 대차 차익을 이용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차 차익이 플러스 450만 원 나와 있네요. 그러면 현재 차변이 대변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겠다. 대변에 채운다는 거는 비용이 아니고 수익이다 이겁니다. 수익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계정과목이 와야 되겠고 그 금액은 450만 원이래요.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와 똑같다 그죠? 맞게 입력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입니다. 8월 31일 공장 직원들의 회식비로 현금 33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래요. 요거를 세원식당 일반 과세자에 지불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우리가 현금 영수증 받았고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가세 유형 뭘로요? 61 현과라고 선택하면 되겠다. 계정과목은요. 우리 직원들 회식비니까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쓰면 되고 코드번호 공장 직원이니까 500번대 코드 쓰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빨리 입력합시다. 8월 31일 자 60일 현과 유형이고요. 자 현금 영수증 거래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해버리면 자동으로 짝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갈라지더라. 330000 엔터 누르면 짝짝 30만원과 3만원으로 갈라지고요. 세원식당입니다. 그렇죠. 자, 분계는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적으면 되고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 적으면 되겠다. 대변에 돈 뭘로 줬습니까? 돈은 현금 33만 원을 지불하고라고 되어 있네. 그죠? 대변에 현금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보겠습니다. 11월 1일 S 주유소 일반 과세자입니다. 여기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트럭의 주유를 하고요. 11만 원 공급 대가래요. 요거를 삼성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겠죠. 거기 부가가치세 현재 적혀 있다 이겁니다. 공급 대가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요거죠. 부가가치세 적혀 있고 거기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 이겁니다.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부가세 유형 뭘로 적어야 된다고요? 57 카과라고 적으면 되겠다. 하단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 뭐 적으면 되겠습니까? 차량 유지비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코드 번호는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트럭 관련 비용이니까 500번대 코드 쓰면 될 것이다. 됐죠? 상단 하단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하면 될 것이고 입력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요 차가 트럭이 아니고 만약에 1800cc 승용차다. 그러면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이겁니다. 신용카드 매출표 받아가지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부분은 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는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신용카드 매출표 받았는데 거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상황이면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전혀 반영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그 부분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할 때 부가세 대금권 같은 거 전혀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뭐. 금액 지출된 금액 전체를 다 해당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 부분까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석 조금 전에 했으니까 바로 이제 입력할게요. 11월 1일입니다. 자, 유형 57 카과고요. 자, 신용카드 거래도 공급가액 안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바로 입력해버리면 된다. 그죠? 11만원, 110000 엔터 누르면 10만원과 만원으로 쫙 갈라집니다. 거래처 어디입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누구한테서? S주유소라는 데서 받았다 이겁니다. S주유소. 자, 신용카드사 어디라고요? 우리 신용카드사가 삼성카드로 결제했거든요. 신용카드사 삼성카드라고 입력을 해주자. 자, 분계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고 적어주고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 적어줍니다.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신용카드 결제.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 상단에 있는 S주유소가 그대로 끌려오지만 요거 고쳐줘야 되겠다 겁니다. 뭘로? 카드사로 삼성카드로 거래처를 고쳐주자.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5번 문항 볼게요. 11월 8일 공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에서 발생된 법무사 수수료 22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요거를 김안양 법무사 사무소에 현금으로 지불하고요. 종이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았고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왜? 토지 취득 과정에서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세금 계산서이니까 거기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사유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접대비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되는데 조금 다양한 형태로 출제하고 싶거든요. 요새 최근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유형 뭘로 적으면 됩니까?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적혀있지만 매입세 공제 불공제다. 그러면 54 불공이라고 이렇게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다.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됐죠? 그리고 하단 회계 처리할 때는요. 차변 계정 과목 뭘로 적는다고요? 수수료 비용 이런 거 아니고요.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하죠. 됐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이 문제의 핵심 채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했고, 자, 입력하기 전에 하나만 더 퀴즈 또 내볼게요. 자, 요 법무사 수수료가요. 만약에 우리가
사무실 건물을 임차해야 되는데 어디 임차할 것인지 뭐 사무실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요 사무실이 괜찮다. 여기에 우리가 월세 주면서 사무실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이런 사람들한테 수수료 줘야 될 겁니다. 그때는 계정과목 뭘로 쓰면 됩니까? 사무실 건물이니까 건물 계정과목 쓰면 됩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건물을 우리가 사는 거라면 건물의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 계정과목 쓰는 게 맞지만 이거는 우리가 월세로 사무실 빌려 쓸 거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수수료 비용 계정과목 써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어떤 경우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어떤 경우는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 계정 과목 됐습니다. 11월 8일입니다. 유형은 54 불공이고요. 자,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 220만 원이니까 공급가액은 200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그리고 거래처가 어디라고요? 김안양 법무사 사무소. 여기서 우리한테 세금계산서를 줬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를 우리한테 줬습니다. 전자 여부 부라고 적어야 될 것입니다. 0 이렇게 누르고 넘어가시고 불공제 사유는 뭐라고요? 6번에 있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요구를 딱 선택을 하죠. 자, 분계요. 차변에 뭘로요? 토지 이렇게 적어주고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금권 같은 거 나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매입세 불공제 받는 상황이니까 대변에 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했네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2번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볼게요. 1번 문항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까지 요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카드는 삼성 법인카드이면서 사업용 카드입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는 요렇답니다. 요거를 사용하였고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이랍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래만 반영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라 이거죠. 자, 요거 작성하기 전에 우리 공부했던 거 복습할까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고 따라서 그러한 사항들만 요 서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는 분명히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것들이 섞여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빼고 해당되는 것만 추려가지고 입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요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 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을 때 빼야 되는 거 4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했었다. 그죠? 먼저 첫 번째 빼야 되는 거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지출 뭐 이런 것들을 빼야 된다 겁니다. 두 번째, 간이 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거 빼자 이거죠. 왜?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애들이니까 걔들로부터 어차피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애들인데 걔들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다고 매출공제 해주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애들도 빼자. 세 번째, 우리가 영수증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업종들 우리 정리했다 그죠? 그 중에서 다군에 해당하는 애들. 걔들은 세금계산서를 절대 발급 못하는 애들이었다 그죠? 그런 애들 다군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이 있으면 빼자 이겁니다. 다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객 운송업이 있었다 이겁니다. 여객 운송업 그리고 목욕 이발 미용 뭐 이런 애들도 다군에 해당했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네 번째, 혹시라도 우리가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받고 둘 다 받은 경우가 간혹 있다 이겁니다. 실무에서는. 그때는 어떻게? 세금 계산서로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은 부분은 일단 요 서식 작성하지 말자라고 정리했습니다. 요 네 가지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거 딱 복습한 거 떠올리면서 문제 풀면 되겠네.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래처들은 전부 일반 과세자라고 돼 있으니까 간이 과세자 빼야 된다. 그거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됐죠? 나머지 세 가지 빼야 되는 거 딱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본사 회의할 때 커피 마신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거랍니다. 자, 요거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전혀 없죠. 우리가 추려야 되는 것 중에서도 해당되는 거 없다 이겁니다. 요거는 오케이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반영을 하자. 두 번째, 신입사원 명함 제작하는 한 거고요. 현금 영수증 받은 거답니다. 요것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요것도 반영을 하자. 세 번째, 거래처 직원과 식사비 이거 뭡니까? 접대 관련 지출이잖아.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니까 요거는 반영하지 말자 이거지. 맞죠? 그 다음에 사무실 프린터 토너 교체 요거 현금 영수증 받은 거랍니다. 요거 걸리는 게 없거든요. 빼는 거 걸리는 거 없으니까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다. 자, 거래처 방문 택시비 뭡니까? 여객 운송업이잖아. 다군에 해당하니까 요거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됐죠? 그리고 택시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그쪽에서도 요거 한번 건드려서 될 겁니다.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결론은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반영을 하면 되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부가가치 탭 누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 열고요.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고 자 4월 1일 0401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으니까 사업 요걸로 쓰면 되겠죠. 사업용 카드라고 했습니다. 자 공급자는요. F2 버튼 눌러서 거래처 불러오면 됩니다. 할리스 커피입니다. 할리스 커피.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 엄청 길었죠. 자 문제집 보면서 제가 입력할게요. 자 1, 2, 3, 4 다시 4, 5, 6, 7 다시 7, 8, 9, 0 다시 0, 1, 2, 3 맞죠? 오케이 이렇게 입력했고 금액 얼마라고요? 공급가액 4만원 40000 세액은 4,000원 그리고 4월 4일입니다. 0404 자, 요거는 뭘로? 현금 영수증 받았답니다. 현금 요렇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1번. 공급자는 어디요? 청솔인쇄. 청솔인쇄. 자, 현금 영수증 받는 부분은 뭐 신용카드 번호 같은 거 의미 없다 그죠? 넘어가시면 되겠고 금액은 2만 원. 20000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5월 14일이다 그죠? 0514 이것도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1번 현금 적어주고 F2 버튼 눌러서 컴박사 자, 이거 현금 영수증이니까 카드 번호 의미 없고
금액은 75,000원. 75000 이렇게 적어주면 입력 완료된 거겠네. 됐죠? 메뉴 닫읍시다. 닫기 전에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보조책 나오거든요. 예 라고 눌러주면 되겠다. 자, 2번 문항 볼게요. 다음의 내용에 따라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1월부터 3월까지 요거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해랍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해 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고요.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입력합니다. 자, 매출 매입으로 나누어져 있네. 매출은 3건이고요. 매입은 1건입니다. 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랍니다. 금액은 4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고요. 공급가액 1,000만 원 한 건은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3월 20일, 2월 25일이 공급 시기인데 3월 20일에 발급을 한 거랍니다. 지연 발급이다. 그죠? 자, 2월 25일 날 공급한 건은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늦는 순간 뭔가 페널티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늦었다라는 거는요, 지연 발급과 밀발급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 기준점은 2016년도 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이겁니다. 자, 요거 2월 25일 1기에 해당하니까 6월 30일보다 늦으면 미발급으로 되어버린다 이거죠. 2016년도 세법까지는. 그런데 개정세법, 2017년도 개정세법에 따르면요, 요 기준점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6월 30일이 아니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으로 미뤄졌거든요. 따라서 2017년도 개정세법에 따르면요, 요 기준점이 6월 30일이 아니고 7월 25일로 25일 정도 뒤로 좀 늦춰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개정세법에 전혀 관계없이 요 상황은요, 뭐라고요? 미발급이 아니고 지연 발급인 상황이다 이겁니다. 됐죠? 6월 30일 안에도 들고 7월 25일 안에도 드니까 3월 20일이라는 날짜가. 됐죠? 어쨌든 그렇게 세법 개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지연 발급인 상황이다. 됐죠? 자, 일단 입력을 합시다. 요 매출건에 대해서 4억 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이니까 1번 라인에 적으면 됩니다. 400000000 그리고 가산세 바로 여기서 지금 입력해 버릴게요. 자, 지연 발급했으니까 지연 발급 가산세 1% 내야 되겠네요. 자, 아래쪽에 가산세 개 이렇게 클릭하고요. 오른쪽 상세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60번 라인에 적으면 될 것입니다. 공급가액 얼마요? 1,000만 원. 1000000 적어주고 1,000만 원의 1%, 1,000만 원의 0.01 곱하면 10만 원 나오거든요. 자동으로 계산된 거 고칠 필요 없겠네요. 그대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산세까지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자,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하면서 매출한 거랍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3,300만 원이래요. 요거 3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죠? 공급가액은 그럼 얼마 됩니까? 3천만 원 될 것입니다. 3000000 적어주고요. 자, 3번 라인 곱하기 1.1 한 금액을 19번 라인에도 적어주자라고 했었죠. 3300000 이렇게 적어줍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세공제 법인은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 서식 작성할 때 이왕이면 정확하게 여기 공급가액 부분은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요 란에 대해서는 요 3천만 원의 1.1한 금액을 이렇게 적어주자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안 적는다고 감점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 이왕이면 우리 정확하게 입력을 하기로 했었지요. 오케이,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현금 매출 부분입니다. 현금 매출은 뭐라고요? 증빙 아무것도 발급 안 하면서 그냥 현금만 덜렁 받으면서 물건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4번 라인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이쪽에 적으면 되겠지요. 자,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110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기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공급가액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전액 현금 영수증 미발행,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소비자와의 거래 분임 이렇게 돼 있네요. 요 뒤에 쪽에 적혀 있는 말은 사실은 물건 팔아가지고 증빙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발급 안 하고 물건 팔면 그게 사실은 법을 어기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반드시 발급하세요라고 지정되어 있는 업종인 경우. 그런데 요 문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까지는 고려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이렇게 부연 설명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입력을 다 해보았고요. 밑에 있는 매입 쪽 입력해 봅시다. 세금기간서 수취한 게 3억 원이랍니다. 부가가세 별도래요. 자, 그런데 기계장치 구입분 공급가액 1,000만 원, 요것과 업무용 승용차 구입분 공급가액 5천만 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자, 기계장치와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매입이 아니고 고정자산 매입이다, 그죠? 그래서 3억 원 중에서 2억 4천만 원은 일반 매입 쪽에 적고요. 6천만 원은 11번 라인에 적자 요겁니다. 됐습니다. 240000000 그리고 240000000 6000000 그리고 600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자 업무용 승용차 1500cc 이 부분은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래쪽에 16번 라인에 다시 기입을 해야 되고 요 16번 라인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다시 상세 내용으로 기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49번 쪽에 적으면 될 것이다. 자, 공급가액 5천만 원, 부가가치세 500만 원 됐죠? 50 000 이렇게 입력하면 요 금액이 왼쪽으로 자동으로 딱 끌려와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모든 사항들 입력을 한 것이다. 됐죠? 이것이 2번 문항 입력. 메뉴 닫읍시다. 닫기 전에 저장할래요? 이렇게 보조창 나타나면 예라고 누르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문제 4번 결산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항 두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3천만 원의 만기가 2017년 즉 내년 10월 31일이다. 유동성 대체를 하시오. 됐죠? 수동계산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12월 31일 날짜 입력하고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애주고요. 두일은행이랍니다. 금액 얼마요? 금액이 3천만 원. 3000000 그리고 그 부분은 이름 바꿔주는 거다. 그죠? 유동성 장기 부채로. 두일은행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2번 문항 단기 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매도 가능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취득은 2016년 1월 3일 했고 천주 한 주당 11,000원에 구입했답니다. 2016년도 12월 31일 현재 천주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거 공정가액 즉 주가가 10,000원으로 떨어졌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수동결산이죠. 자, 대변의 자산의 감소 먼저 인식합시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된다. 자, 매도 가능 증권 코드 번호가 두 가지가 검색된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자. 위에 있는 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아래쪽이 비유동자산, 그 중에서 투자자산이죠. 그걸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채권이면서 만기가 1년,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돌았다 이러는 거 전혀 없죠. 이거 주식이잖아. 만기 자체가 없는 유가증권이라고. 따라서 당연히 비유동자산, 즉 투자자산으로 분류돼야 되고 따라서 코드번호 123번 요거 아니고 밑에 있는 178번으로 입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코드번호 실수로 틀리면 엄청 억울하거든요. 좀 이런 거 주의를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금액 얼마요? 자, 한 주당 얼마
손해본 겁니까? 11,000원 주고 산 거 10,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한 주당 1,000원 손해본 겁니다. 몇 주라고요? 1,000주라고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 손해본 겁니다. 자산 감소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 부분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입력하고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므로 코드 번호는 300번대 코드다 이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결산 마감 전 영업권 무형자산 잔액 330만 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14년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고 있고요.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 기간은 1월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분계다 그죠? 다만 이 문제 조금 아쉬운 점은요. 시행이 2017년도에 시행되면서 회계기간이 2016년도로 출제되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니까 이왕이면 문제 제시할 때 2016년도 결산 마감 전 뭐 이런 식으로 연도를 좀 수험생들 안 헷갈리게 좀 명시해 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됐죠? 자, 정리합시다. 2016년도 지금 결산일입니다. 그런 시점이고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 상할 건데 요 영업권 취득은 2014년도 1월 달에 취득한 거다 이겁니다. 자, 무형자산 상각은 상각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무형자산을 바로 직접적으로 차감시켜 나가기 때문에 즉 직접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도 취득원가가 아니고 취득일로부터 직전 결산일까지 상각되고 남은 미상각 잔액 금액이 이렇게 제시가 된다고 했었죠. 이 부분 가지고 자 상각 방법 언급 없다 그러면 정액법 쓰면 되고요. 잔존가치 언급 없다. 잔존가치 0으로 우리가 간주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정액법 상각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미상각 잔액 330만 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빼기 0이다 그지? 당연히 잔존가치 0이니까 나누기 내용연수를 총 내용연수가 아니고 뭘로? 잔존 내용연수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출발점이 애당초 취득원가가 아니고 상각되고 남은 미상각 잔액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됐죠?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고요. 자, 총 내용연수 5년인데 2014년도 1월에 취득했으니까 올해는 2016년도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2년치가 현재 상각이 되었으니까 총 5년 내용연수 중에서 2년 경우가 있으니까 3년으로 이렇게 나누면 될 것이다 겁니다. 330만 원 나누기 3년. 그러면 올해 인식해야 되는 무형자산 상각비는 110만 원 되겠지. 요거를 입력하면 되겠다. 물론 수동결산도 가능합니다만 우리 이 부분 자동결산으로 조금 더 편하게 입력하자라고 했었죠. 오케이.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사용합시다.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하고요. 자, 사실은 문제가 조금 더 완벽하려면 요 무형자산 상각비는 판관비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판관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더 깔끔한 문제가 될 것이지. 됐죠? 우리 분명히 이론표에서 정리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도 제조 관련 부분이면 제조원가로 제조 관련 부분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라고 공부했었다 그죠? 그리고 이론에서 배운 것과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도 그렇게 제시되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런 제시가 없네요. 다만 우리 여기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검색해 보면요. 제조 원가 쪽에는요. 무형자산 상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동계산 입력할 때도요. 수동계산 입력할 때도 무형자산 상각비를 검색해보면 500번대 코드는 검색되지 않고 800번대 코드만 검색되도록 현재 계정 과목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언급이 없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됐죠? 자, 판관비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판관비 쪽에 보면 무형자산 상각비가 나오고 그 중에서 영업권 쪽에다가 올해의 상각비 110만 원을 적어주면 될 것입니다. 1100000 그리고 점표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다. 됐죠? 4번 문항입니다.
당기분 법인세가 6,600만 원, 법인 지방소득세 포함이랍니다. 즉 올해의 법인세 비용이 6,600만 원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단 회사는 법인세 중간연합세액과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있답니다. 전형적인 법인세 비용 붕괴다 그죠? 자, 이 부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선납세금이라는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천만 원. 굳이 합계자익세산표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됐죠? 자, 4천만 원 요거 옆에 그대로 적어주고 왜? 요 부분도 당연히 올해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추가 계상액 쪽에 모자라는 부분, 올해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지급 세금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 자, 올해 토탈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게 6,600만 원인데 현재 선납세금으로 인식한 금액이 4천만 원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2,600만 원 될 것이다 이겁니다. 2600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금액이 6,600만 원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입력한 것이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입력했고, 자,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다. 이 앞 문항에서 이미 전표 추가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나온다 그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지우고 이 상태로 다시 입력할까요? 라고 묻거든요. 예라고 눌러주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5번 문항입니다.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1,000만 원과 주식 배당 2천만 원을 결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처분 내용이 분계전표에 반영되도록 하시오. 단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요 2017년도 3월 28일이고 즉 내년 3월이고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액의 10%를 적립한답니다. 아, 결산 문제인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우리 이런 부분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메뉴 엽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올까요 말까요? 이런 보조청 뜬다고요. 요거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우리가 문제 푸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아니요 누를게요. 자, 처분 예정일 언제요? 내년 2017년도 3월 28일 이렇게 입력하고 자, 처분 내역은요. 현금 배당 1,000만 원. 현금 배당 1,000만 원. 주식 배당 2천만 원. 그리고 현금 배당, 금전 배당의 10%만큼을 즉 100만 원만큼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 10000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잊지 말고 클릭을 해주자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요게 5번 문항 입력 내용 됐습니다. 이렇게 했고 문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요 중간에 끼어 있는 문장이 조금 어설프죠. 자,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에서 전표 추가를 클릭했던 이유는 뭡니까? 손익계정 마감하는 분계를 생성시키고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기 위한 그 전표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전표 추가를 눌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누르라는 그 요구사항인데 요 문장을 조금 고쳐주셨으면 조금 더 깔끔한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자. 그죠? 이렇게 손익 계정 마감 분계가 전표에 반영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문장을 고치면 완벽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4번 결산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모두 메뉴 닫고 자,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코드 102번 이기자 남자입니다. 이 사람의 6월 수당공제 등록 후 급여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하는 문제다. 그죠? 자, 원천징수 탭 누르고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자, 6월 급여구 급여 지급일이 6월 30일이랍니다. 6월 급여구 6월 30일에 지급하는 것이다. 사원은 102번 이기자 사원이랍니다. 기본급 200만 원 적어주고요. 2000000 상여 100만 원 적어줍니다. 1000000 직책수당 25만 원 적어주면 되겠네. 250000 월차수당 15만 원 150000 적어주고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요. 비과세 항목 입력하면 표시 여부를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과세 항목은 검정색으로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인 모양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자, 그리고 문제 있는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식대, 여기 있는 식대에 대해서 설명이 있네. 식대 이외에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답니다. 따로 밥 안 주고 그냥 돈으로 10만 원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 비과세가 맞다 이거지요. 됐죠? 그러면 여기 파란 색깔에 있는 식대에다가 10만 원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20만 원에 대한 설명.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시내교통비 같은 거는 안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2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랍니다. 즉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거 비과세가 맞다. 됐죠? 그러면 요 부분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가운전 보조금에다가 20000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자격증 수당이란 게 35만 원 있는데 현재는 급여 항목이 없다 그죠? 추가로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자격증 수당 우리 비과세 열심히 정리했지만 이런 거 본 적이 없죠. 당연히 과세 항목입니다. 자, 과세 항목으로 자격증 수당을 등록하자.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요. 자, 과세 항목으로 1번 이렇게 누르고 자격증 수당을 등록합시다. 자격증 수당 그리고 정기 여부 그냥 정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사용 여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기 부정기는 기본적으로 채점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정기 부정기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정기 적고 몇 가지만 비정기라고 입력하면 되는 것이다. 비정기에 해당하는 거는요. 보너스죠, 보너스. 보너스는 매달마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 주는 것이다. 보너스. 그리고 실비 변상적인 급여. 출장 가가지고 돈 받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런 거는 출장 갈 때마다 받는 거다 이거죠. 그죠? 실비 변상적 급여가 부정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야근하는 거 이겁니다. 야근을 매일 하는 거 아니죠. 일이 많을 때만 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부정기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 정기라고 입력하면 된다. 이것이 정확한 판단이고 아마도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는 정기, 부정기 가지고 채점 맞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스트레스는 줄여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요거 일단 확인 버튼 눌러서 요 보도창은 닫고요. 자, 입력합시다. 자격증 수당 35만 원, 350000 이렇게 입력하고 공제 쪽도 금액 나와 있네요. 18만 원 국민연금 180000 건강보험은 121400 121400 장기요양보험 790 맞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26,000원 26000 소득세는 8만 원 80000 지방소득세 8,000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제시된 모든 사항들 입력한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메뉴 닫자. 2번 문항 넘어가 볼게요. 2번 문항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생산직 계속 근로자인 이상민 씨
2016년 총급여액은 5천만 원, 2012년도에 입사, 해당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금액은 없답니다. 이 사람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연금 저축 등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세 가지 작업 필요하다. 그죠? 부양가족 명세 탭, 연금 저축 탭, 연말정산 입력 탭 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단 배우자는 부동산 임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1,200만 원이 있고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는 배우자다 이겁니다. 자녀와 부모님은 모두 소득이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추가 사용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제시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주어진 자료 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각종 공제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양가족 명세 탭 먼저 작업해야 되겠다. 그죠? 사원 등록 메뉴에 열어서 이상민 사원에 대한 부양가족 명세 탭을 누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까지는 다 입력이 되어 있네. 그러면 기본공제 여부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민 본인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 딱 체크되어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걸릴 거 없는지, 장애인 공제가 걸릴 거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언급 없고요. 그리고 남자니까 부녀자 공제 전혀 해당 사항 없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현재 있는 상황이니까 한부모 공제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자, 이수복이 누구고? 아버지네. 아버지는 자, 소득금액 없다고 되어 있고요. 나이는 69세로 되어 있으니까 60세 이상 요거 체크하시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세이니까 경로부대 이런 것도 체크할 필요 없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김춘자는 어머니고요. 연세 65세네. 오케이.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체크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박미선 배우자 이거는 부로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왜?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니까. 4번 이 아기는 자녀네요. 자, 나이가 10세입니다. 그러면 20세 이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녀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6세 이하는 체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죠? 10세이니까. 그리고 이갓난 자녀고 9세거든요. 20세 이하 체크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자녀는 자동으로 체크가 딱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자, 연금 저축 등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장성 보험 내역이 나와 있네요. 자, 봅시다. 보장성 보험 두 건이 있는데 피보험자가 하나는 이상민이고 하나는 박미선 배우자이네요. 배우자가 피보험자로 돼 있는 요 보장성 보험은 해당 사항 없죠. 보험료 공제 받으려면 나의 요건과 소득금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한 것이니까. 됐죠? 그래서 두 건 중에서 위에 있는 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 쪽에 일반 여기다가 500000 입력을 해주자. 그리고요. 의료비입니다. 박미선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네. 요거 공제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왜? 의료비 공제는 나의 요건, 소득금의 요건 안 따지니까. 됐죠? 550만 원 의료비 공제 넣어주고요. 의료비는 상세 내역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입력하는데 요거 일반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입니다. 5500000 누르고요. 자, 그 아래에 있는 자료 봅니다. 이수봉이 누구였습니까? 이수봉. 자, 요거 잠깐 확인 버튼 눌러서 보조창 닫은 다음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누르면 부양가족 명세 탭에 입력되어 있던 내용 그대로 불러져 가지고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수봉 아버지였네요. 연세는 69세였습니다. 69세인 경우
70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우대 공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에 대한 입력할 때 말하는 경로자는 70세가 아니고 65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수봉에 대한 의료비 90만 원은 물론 경로자 쪽에 대한 의료비로 입력을 해야 될 것이다. 됐죠? 자,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의료비 쪽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본인 경로자 돼 있는 요쪽에다가 금액 90만 원을 입력하면 될 것이다. 900000 됐죠? 자, 그리고 그 아래에도 의료비 자료네. 김춘자 어머니였습니다. 마찬가지 나이 같은 거 우리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귀찮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서 보조창 닫고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보니까 김춘자 어머니 65세 딱 65세네. 오케이 이분에 대한 의료비도 경로자 의료비 쪽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다. 됐죠? 자 의료비 얼마요? 43만 5천 원. 그러면 90만 원 플러스 435000 하면 1335 자, 1335000으로 금액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됐죠? 확인 버튼 누르십시다. 자, 교육비 내역입니다. 이 아기에 대한 초등학교 납입한 금액이네. 요거 교육비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자, 교육비 쪽에 초중고 이쪽에다 입력한다 그죠? 그리고 입력할 때 항상 인별로 입력을 한 것입니다. 자, 이 120만 원 적어준다. 1200000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는 그거 한 건밖에 없네요. 오케이.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자, 박미선, 배우자.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는 사람이었죠. 배우자. 그러면 배우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신용카드 공제 따질 때 나의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금액 요건은 당연히 따져야 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 문제 푸는 것과 상관없는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기부금이네요. 이상민 본인이 기부한 겁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오케이 공제받을 수 있겠지. 자, 기부금에 대해서 자, 기부금 클릭하면요. 상세 입력한이 나오는데 이거 종교단체 기부금이죠. 종교단체 기부금 맨 아래쪽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800000 이렇게.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요거에 바로 연금저축 등 탭에다가 입력하는 내용일 것이다. 자, 네모 1번은요. 뭡니까? 퇴직연금 같은 거 적는 것이고 네모 2번이 개인적으로 든 연금저축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됐죠? 그리고 연금 넣는 거 다시 38번 개인연금저축도 있고요. 61번 연금저축도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됩니까? 61번 연금저축을 선택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38번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요. 2000년도 이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 납입한 경우에 넣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 들어서 불입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가 적용되고요. 그거는 61번 여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61번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2번 연금저축 요거를 선택해야 된다. 됐죠? 이 부분 우리가 정확하게 실기편에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요게 출제가 되었네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회사는 어딥니까? 동부화재 해상보험 요거 F2 버튼 눌러서 찾으면 되죠. 동부화재 해상보험 이렇게 눌러서 입력하고요. 계좌번호 25 자, 문제집 보고 제가 입력할게요. 계좌번호가 2531242855 2531242855 그죠? 이렇게 입력하고 납입금액 600만 원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600000 이렇게 입력하죠. 그러면 그 한도 금액 400만 원 그리고 세액공제 곱하기 몇 프로 하는 거 그런 거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계산돼서 입력이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하면 요 연금저축에 대한 입력 완료. 됐죠? 그러면 요 입력된 내용은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그대로 끌려와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찾아나 볼까요? 자, 연금 쪽 연금 계좌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연금 저축 여기 있네, 그죠? 61번 이쪽에 금액이 자동으로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던 금액이 끌려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한도 금액과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도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자, 보죠? 여기 금액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잘 입력하면 된다. 어디다가 연금 저축 등 탭에다가 됐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해 보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제 70회 기출문제 입력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